아직 선사시대였다가 11세기 대륙과 일본으로부터 도레인이 건너와 본격적인 역사가 시작됩니다. 기술과 문화가 발달한 도레인은 오키나와 각지의 우두머리로 성장했고 마침내 14세기 오키나와에는 남산, 중산, 북산의 3산 시대가 도래하는데 이들의 각축전 끝에 1420년대 중산이 삼국 통일을 이루고 주변 섬까지 진출하여 류큐 왕국이 성립합니다. 참고로 류큐 왕국이 차지한 이 섬들을 류큐 열도라고 하며 오키나와는 그 중심이 되는 가장 유력한 섬입니다. 왕국의 수도도 이곳에 위치했죠. 이 류큐 왕국은 500여 년간 존속하며 오키나와 사상 최저 성기를 부과했으니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사이에 절묘하게 위치했던 덕에 해상무역이 발달하여 중국, 조선, 일본, 베트남, 필리핀, 심지어 인도네시아까지 아우르는 무역 허브로 호황을 누린 것입니다. 더군다나 류큐 왕국은 중국 명나라의 조공국이기도 했는데 마침 당시 명나라는 바다에서의 사적 무역을 금지하는 해군 정책진을 따라 사적 무역을 대체할 통로가 필요했습니다. 그를 위해 명나라는 류큐와의 조공무역에 크게 의존했고 류큐는 어마어마한 무역 흑자를 누렸죠. 이 시기를 대교역 시대라 하여 이때 오키나와는 문화, 경제 등 모든 방면에서 번영을 누렸습니다. 때문에 오키나와인은 이때를 가장 이상적인 시기로 여기죠. 하지만 상황은 17세기부터 달라지게 됩니다. 류큐 바로 옆에는 일본이 위치하는데 17세기 초 임진왜란이 끝난 후 일본에는 도쿠가와 가문의 에도마쿠가 들어섭니다. 에도마쿠는 여러 개의 번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류큐에게는 절망적이게도 그중 사스마번이 그만 류큐의 눈독을 들이고 맙니다. 사스마번은 당시 일본에서도 전투력이 수준급인 동네였습니다. 그런데 당시 이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죠. 에도마쿠 수립 당시 편을 잘못 드는 바람에 막부의 노여움을 사 지위를 강등당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스마번은 번영을 누리던 류큐를 보고 그 부를 강탈하기로 마음먹었죠. 결국 1609년 사스마번은 삼천군사로 류큐 왕국을 침공했는데 사스마는 전국시대와 임진왜란을 겪은 전투의 베테랑, 결국 류큐를 항복시키고야 합니다. 그러나 막상 점령에 성공하자 사스마번은 난감해했죠. 왜냐면 그들은 류큐를 아예 삼키기는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류큐는 어쨌든 당대의 최강자 명나라의 조공국 아예 삼켰다간 중국을 적으로 돌릴 수 있었습니다. 그것까지는 후달렸던 사스마번은 차선책을 쓰는데 바로 류큐를 몰래 조공국으로 삼아 돈을 정기적으로 뜯고 그 사실을 명나라에게 철저히 숨긴 것이죠. 실제로 사스마번은 사신을 중국식 옷으로 갈아입히는 등 갖은 노력을 해서 중국 측은 이를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결국 류큐는 명나라, 사스마 양측에 조공하는 이중속국이 되고 이는 명나라 멸망 후 청나라 때까지 이어지는데 문제는 명청나라는 조공을 바쳐도 류큐에게 그 답례품을 많이 퍼줬지만 사스마번은 말이 조공이지 사실상 수탈이었다는 것입니다. 사스마는 류큐에게 설탕 등 가장 이윤이 높은 물품들을 가혹하게 할당했고 류큐가 중국과의 교역을 본 이득은 사스마에게 상당 부분이 갈취당했습니다. 하지만 에도마코 본국은 이를 묵인했죠. 그렇게 일본의 영향력이 확장되면 좋으니까. 그래도 다행인 것은 류큐 왕국이 이렇게 경제적 수탈은 당했지만 정치적으로는 상당한 자유를 누렸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류큐는 청나라의 조공국, 일본이 여기서 더 나가기는 어려웠기 때문이죠. 당시 청나라는 명나라보다 강력한 동아시아 압도적 인자였는데 그런 나라를 적으로 돌리기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19세기가 되면 이러한 구도의 지각 변동이 일어나게 되니 이 시기 서양에는 제국주의 시대가 도래 서구 열강들이 중국 시장을 탐하여 청나라를 침탈해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결국 영국이 아편 전쟁을 일으켜서 청나라는 참패한 데다 청 내부에서는 개발론까지 터지는 막장 상황이 일어났습니다. 이에 청나라 중심 동아시아의 패권 질서는 급속도로 누락해 갔는데 이것은 일본에게 기회였죠. 그래서 건너뛰기까지 남은 시간 5. 류큐는 독립을 개항한 뒤 서울공무를 재빨리 받아들인 메이지 유신을 단행 일본 제국을 선포하고 급속도로 근대화에 성공했습니다. 강력해진 일본은 청나라의 쇠퇴가 반가웠죠. 일본의 청나라를 꺾고 일본의 수건사업이던 대륙 진출을 달성할 수 있었으니까 그럼 동아시아 패권의 새로운 1인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를 위해 일본은 자신의 영향력을 뻗어나갈 교두보가 필요했죠. 문제는 그 첫 대상이 류큐였다는 것입니다. 위치상 딱 맞는 요충지였으니까. 따라서 점령할 필요가 있었는데 문제는 류큐는 청일본 양쪽에 속한 애매한 지역. 만약 힘으로 점령한다면 청나라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은 물론 국제법상 서구 열강들에게도 인정받지 못할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국제법 질서 하에서 합당한 모양새로 류큐를 점령해야만
지역에 표류했는데 그만 그곳의 현지인들이 유큐 선원 54명을 살해한 사건이었습니다. 아유. 당시 타이완은 청나라의 지배를 받고 있었죠. 그런데 일본은 이때 번뜩했습니다. 이 사건을 이용하여 유큐를 합병할 필각이 나왔기 때문이죠. 아니 어떻게? 먼저 일본은 유큐 왕국을 향했습니다. 그리고 1872년 갑자기 유큐 왕국을 폐지하고 사스마번처럼 유큐 번으로 삼아버리죠. 이중조공국이던 유큐를 오로지 일본만의 성명으로 알박기해버린 것입니다. 유큐 측은 당황했으나 일본은 유큐인에게 야 괜찮아 행정상의 이유로 이름만 살짝 바꾸는 거야. 어차피 유큐 국왕지위는 그대로 유지되고 유큐에 더 많은 경제적 지원을 제공할게. 너네가 진 빚도 다 탕감해줄게. 이런 당근책에 유큐인은 오 그렇구만 오케이 하고 반발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알박기가 성공하자 일본은 군대를 준비하죠. 그리고 1874년 일본은 3,600군사로 타이완섬을 침공했고 유큐인 살해가 벌어진 무단 지역을 정벌해버립니다. 이에 청나라는 깜짝 놀라 야 뭐하냐? 타이완섬은 우리 지배 권역이야. 당장 나가. 전쟁하고 싶어? 그러나 일본은 이런 입장을 내놓았죠. 네? 우리는 정당한데 유큐는 얼마 전 유큐 번이 되어 일본령이 됐어. 따라서 유큐인은 일본 사람이야. 그러니 일본의 시민을 살해한 타이완섬 무단 지역 사람들을 단죄하기 위해 일본군이 출병한 것이다. 정당방위니 국제법상 문제될 게 없다. 이러려고 유큐를 번으로 만든 것이죠. 물론 이는 순 없지. 청나라는 크게 분노했고 청일 양측은 충돌 직전까지 갑니다. 그러나 양측의 정면 대결은 발생하지 않고 오히려 꼬리를 내는 건 청나라였죠. 왜냐하면 청나라는 일본에 비해 명분도 실력도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먼저 사건 발생 당시 청나라의 태도에 애초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무단 사건의 책임 문제가 불거지자 청나라는 사실 타이완섬도 청나라 지배가 미치는 곳이 있고 안 미치는 지역이 있어. 유큐 선원을 살해한 무단 지역은 지배 밖의 지역이다. 그러나 청나라는 책임 없음 하고 애매하게 대응했던 것이죠. 때문에 일본은 오 그럼 그곳을 군대로 정벌해도 문제 없겠네 가자 하고 침공한 것이었습니다. 할 말이 딱히 없었고 무엇보다 청나라는 당시 재정이 파탄나 있어서 전쟁이 도저히 불가능했습니다. 애초에 이 시기 청나라는 베이징 근처의 서부열강 연합군이 몰려와서 쳐들어간다 만다 하는 등 수도가 위기에 처해 있었죠. 결국 청나라는 울며 겨자 먹기로 알겠다. 무단 지역 주민들이 일본 속민을 살해했으니 일본의 출병은 정당했다. 그리고 그 책임을 지고 청나라가 50만 냥을 배상할게. 됐지? 하고 합의했죠. 그렇게 유큐는 일본의 속민이며 유큐는 일본 영토이니 청나라의 이를 통해 국제법상 납득할 만한 모양새로 못이 박혔습니다. 곧 일본은 거침없이 유큐번을 무력 점령, 유큐번을 오키나와 현으로 만들어서 완전히 일본 땅으로 합병했죠. 1879년의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유큐 왕국은 허무하게 멸망해버렸죠. 삽시간에 오키나와인이 되어버린 유큐인들, 그들은 그제서야 일본의 야욕을 깨달았으나 때는 늦어 있었습니다. 이 유큐 합병 사건은 일본 제국 팽창의 시발점으로 평가받는데 일본 해서 건너뛰기까지 남은 시간 11. 스폰서 건너뛰기까지 남은 시간 5. 건너뛰기 어둠 광고 종료까지 남은 시간 41. 그냥 찍어. 응? 내가 모르는 문제를 찍으면 언제든지 AI가 문제 풀이를 도와줘. 이해될 때까지 계속 물어보면 돼. 그럼 너 혹시 응, 맞아. KT. AI 학습은 KT, KT는 AI. 당신 AI 일상은 계속되고 KT AI 한강 구독 AI는 KT, KT는 AI. AI는 KT, KT는 AI. KT. 선포 후 처음으로 군사작전을 통해 나라 하나를 빼앗는데 완벽히 성공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일본은 자신감을 얻고 침략적 팽창으로 나아가게 되죠. 자 그렇다면 일본에 편입된 오키나와는 어떤 일을 겪었을까요? 일단 일본 본토인은 기본적으로 자신보다 발전하지 못한 오키나와에는 열등하다 라는 생각이 탑재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이 일본 제국의 팽창을 정당화하는 이데올로기였습니다. 따라서 일본은 오키나와를 철저히 하대하고 도구로 이용했으니 일단 일본은 오키나와가 워낙 요충지니까 이곳을 거점으로 만들고자 했고 그러려면 통제를 쉽게 하기 위해서 오키나와인을 일본인으로 동화시킬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를 위해 일본은 오키나와에 학교를 세우고 세뇌 교육을 시작하죠. 그 내용은 이랬습니다. 일본처럼 근대화되지 못한 오키나와인은 열등하니 일본어를 배우고 한국 시민교육을 받아야 비로소 근대화되고 문명
시작하죠. 교육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합병 후 오키나와에는 일본 본토인이 대거 몰려와 정치 경제를 모조리 장악했는데 결국 현지인은 하류 빈곤층으로 밀려났고 말끔한 중심가는 본토인, 슬럼가는 오키나와인 차지가 되어 사회적 차별 구조까지 형성됐습니다. 물론 이에 오키나와인들은 거세게 반발했죠. 청나라로 건너가 독립운동을 벌인 사람들도 많았고 7만이 넘는 오키나와인이 일본 정부를 향해 자치를 요구하는 서명운동까지 전개했습니다. 하지만 일본 제국은 전혀 개의치 않았으며 오히려 1894년에는 청일전쟁을 일으켜 타이완섬까지 합병합니다. 이로써 오키나와 독립 가능성은 매우 희박해져가고 결국 오키나와인은 무려 60년 이상 일제치하였으며 점점 일본인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계속된 세뇌 교육으로 일본 헌족 시민 사상이 외면화된 세대도 생겼고 무엇보다도 오키나와인은 일본 본토인이 하도 뉴큐어리스네 천박하다 전 근대적 민족이라면 촌스러워 하고 차별하니까 울분이 터져서 진짜 못 참겠다. 차라리 여우 불 속으로 들어가서 적극적으로 일본어를 배우고 일본 근대 교육을 체화하자. 그러면 적어도 차별은 당하지 않을 것이다 하며 스스로 일본 동아운동을 벌이는 안타까운 일까지 생겼습니다. 그렇게 동화되어가는 오키나와인들. 그렇다면 본토인은 이를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오 좋다. 너희도 동등한 일본인으로 대우해주겠다 했을까요? 정확히 반대였습니다. 청일전쟁 이후 일본은 한반도, 중국 대륙, 동남아시아까지 끝없이 팽창했고 1941년에는 진주만 공습을 통해 아예 미국과도 전쟁하기에 이르는데 미국은 어나더 레벨이었고 일본은 연전연패를 거듭해 1945년에는 일본의 패색이 짙어집니다. 그렇게 미군은 오키나와 파하까지 도달했고 오키나와를 점령한다면 일본 본토를 직접 습격할 수 있었죠. 따라서 미군은 상륙작전을 준비했고 일본도 이를 눈치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비극이 시작됩니다. 일본 수뇌부는 어차피 오키나와가 점령될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최대한 그 시간을 지연시켜서 본토 폭격에 대비하고자 했죠. 결국 오키나와는 시간 끌기용 고기방패로 낙점됐고 일본군을 상륙시켜서 최후의 저항 거점으로 삼기로 결정됐습니다. 그렇게 먼저 일본은 오키나와 내 일본인 8만 명을 대피시키죠. 그런데 모두가 본토인이었고 오키나와 토착민은 전혀 대피시키지 않았습니다. 그 후 오키나와에는 수만 일본인이 상륙해 섬 요새화 작업에 들어갔는데 문제는 오키나와에 그 많은 군인을 먹여 살릴 식량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일본군은 주민들로부터 식량을 마구 약탈했으며 새로 군사시설을 지을 시간이 없으니 민가에서 거주민을 쫓아내고 그곳에 건설했습니다. 그래서 오키나와 땅에는 일본군과 오키나와 토착민이 마구 뒤섞이게 되는데 이때부터 아기규환이 펼쳐지죠. 해서 건너뛰기까지 남은 시간 20. 해서 건너뛰기까지 남은 시간 5. 건너 악에 갇혀있던 일본군은 오키나와인을 거의 비인간으로 대했습니다. 식량을 순순히 안 준다? 즉시 총살했고 미군 스파이가 있을지 모른다며 아무런 기준도 없이 오키나와인을 마구잡이로 살해했죠. 영어를 쓴다는 이유만으로 살해당하기도 했습니다. 광기는 점점 심해져 아이가 울면 적군에게 위치가 들킬 수 있다면서 그를 방지하기 위해서 아이의 목숨을 빼앗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그것도 집단적으로. 한편 1945년 3월 미군 상륙작전이 개시되고 오키나와 전투가 본격 벌어졌는데 81일간의 전투 결과 미군이 5만 사상자, 일본인이 11만 사상자가 났습니다. 엄청난 대설전이지만 예상대로 오키나와는 미군에 점령되었죠. 문제는 이 끔찍한 전쟁에서 오키나와인 주민이 무려 13만 명이나 사망했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보호 없이 전쟁의 무방비로 노출된 탓이었죠. 그런데 더욱 끔찍하게도 이 중 일본군에 의해서 자결을 강요받아 사망한 숫자가 엄청났습니다. 카미카제나 반자이 돌격을 보면 아시듯 일본군에게는 적에게 잡힐 바에 차라리 자결하는 것이 낫다, 국가와 함께 죽는다 하는 왜곡된 가치관이 만연했습니다. 그런데 일본군은 이를 오키나와인에게까지 적용시켜서 전투가 질 것 같으면 오키나와인도 한국의 시민이니 국가와 함께 옥수해하라 하고 수주탄을 지급하며 자결을 강요했습니다. 결국 일본군의 강압으로 한 지역에서만 700명이 강제 자결당하는 일도 있었고 무서운 것은 만약 자결용 수류탄이 불발되면 가족끼리 목을 조르거나 단도를 사용하여 살해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정말 생지옥이 따로 없었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은 고작 3개월 남짓의 시간을 벌기 위해 이루어졌습니다. 오로지 일본 본토의 안전을 위해서 오키나와인은 철저한 희생양이었죠. 결국 일본 본토는 뚫리게 되고 일본 제국은
또한 일본 본토에는 일본의 주도에 연합군 총사령부가 세워져서 일본을 통치하게 되는데 이때 오키나와는 어땠을까요? 일본 본토와는 또 떼어져서 별개로 미군의 통치를 받습니다. 워낙 지리적 요충지라서 미국에게는 분산 세력을 견제하고 아시아로 영향력을 투사할 최적의 장소였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분쟁이 들어선 건 사실 일본이 적극 요청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일본은 자국이 패망하고 일본군이 전원 해체되자 아이러니하게도 본인이 안보 불안을 느꼈고 결국 일본의 덴노 히로히토가 직접 사령부로 찾아가 미군에게 오키나와를 장기 점령할 것을 요청한 것이죠. 이렇게 일본은 패망 후에도 오키나와를 이용했습니다. 그렇게 20여 년간 미군정이 계속되다가 오키나와는 1979년 미일간 합의를 통해 다시 일본에 반환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독립은 결국 하지 못했으니 규모와 안보 문제, 민주주의가 된 일본에 대한 오키나와인의 기대 등 여러 이유들 때문이었죠. 그렇다면 반환된 뒤 오키나와는 어떤 처우를 받았을까요? 사실 오키나와인은 반환 당시 기대가 컸습니다. 그들은 20여 년간 미군 통치를 받으며 일본 본토를 쭉 지켜봤는데 연합군 통치하에 일본은 수백만 군대가 해산되고 평화헌법이 제정돼서 전쟁 불가 국가로 변했습니다. 따라서 오키나와인들은 희망을 품었고 이런 여론이 많았죠. 일본도 많이 변하는 것 같네. 제국식 군국주의가 아니라 민주주의 체제가 들어서고 말이야. 일본이 물론 과거에 우리에게 막대한 기술을 안겼지만 지금은 많이 바뀐 것 같아. 그럼 일본에 반환되더라도 오키나와인의 권리를 민주적 합법적으로 주장한다면 과거사를 반성하고 법적으로 차별을 철폐해주겠지. 그렇게 동등한 일본의 한 지역이 돼서 우리의 자율성과 고유성을 갖고 살아가자고. 그러나 막상 반환되자 이내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연합군의 일본 통치가 종료되자 일본 정부 요직에는 제국 시절 일본 수뇌부들이 속속 복귀하죠. 또한 군대 대신 설립한 일본 자위대의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강되어 일본은 예전으로 회귀하는 듯한 모양새를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오키나와에는 기대를 버리지 않았지만 돌아온 것은 먼저 오키나와 과거사 삭제 작업이었습니다. 일본은 과거를 인정하기보다는 잊기를 택했고 일본 역사 교과서에서 오키나와에서의 일본군 잔악행위 및 집단 자결 항목이 삭제된 것이죠. 또한 과도한 기지 건설이었습니다. 반환을 통해 땅이 늘어났으니 일본은 자기 본토에 군사시설을 건설하기 싫어서 그걸 오키나와에 떠넘겨버렸습니다. 그렇게 일본 국토의 0.6%에 불과한 오키나와는 전체 주일 미군 기지의 무려 75%가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일본 본토와 오키나와의 미군 기지 비율이 비슷했죠. 오키나와 주민들은 그만큼 동수위로 밀려나야만 했습니다. 결국 또다시 도구 취급하는 데 보자 자유롭게도 실패한 오키나와인 곧 일본을 믿은 게 어리석었다 하고 전국민적으로 분노했고 대규모 반대운동이 터져나왔습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저번에 류큐 왕국을 번으로 만들 때처럼 당근책으로 이를 무마하죠. 각종 오키나와 개발 사업으로 대형 관광시설을 건설하고 대규모 전국적 행사를 오키나와에서 개최하는 등 경제적 지원을 통해 반일 목소리를 더 뚜렷한 것입니다. 결국 반발에도 불구하고 착실히 개발 사업이 진행되었고 현재 오키나와 대부분의 주민은 관광업으로 먹고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관계가 생기니 일본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점차 흐릿해지고 있죠. 물론 아직 오키나와의 비극적 역사를 기억하자는 동인이 많지만 일본 정부의 주도 면밀한 작업을 통해 이는 속어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렇게 오키나와의 비극적인 역사를 살펴보았습니다. 현실주의적 관점에서 국제정치는 야생이다 라는 말이 있는데 그 말이 오키나와에는 딱 들어맞았죠. 요충지에 위치한 오키나와는 이곳을 원하는 강자 일본에게 철저히 이용당했고 모든 오키나와의 소망은 힘의 논리에 따라 실현되지 못했습니다. 일본은 제국 시절 대동아 공영권이라 하여 모든 아시아인이 일본 아래 공동으로 번영하자 하고 거창하게 선전한 바 있지만 정작 오키나와의 사례를 보면 본토의 특수통일 시 한국이 북한 대신 해결해야 할 심각한 문제. 만약 일본이 중국이 엄청난 탄압을 하면서까지 티베트를 충주 지자체 홍보에 대가 둘기 충주 둘기 더 비극적인 역사를 가진 성 일본과는 전혀 다른 역사를 가진 해상왕 스폰서 건너뛰기까지 남은 시간 20 스폰서 건너뛰기까지 남은 시간 5 건너뛰기 워딩 광고 종료까지 남은 시간 51
당신이 몰랐던 이야기. 오늘은 한때 독립국가였던 일본 안의 다른 일본 오키나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일본의 대표적 관광지 오키나와 섬은 동중국해 태평양 사이에 위치해 있는 오키나와현의 정치, 경제의 중심지입니다. 오키나와현의 인구 약 135만 명 중 약 120만 명이 오키나와 섬에 집중되어 있어 일본에서 유일하게 아열대 지역으로 1년 내내 따뜻한 기후를 자랑하기 때문에 커피, 바나나, 파인애플, 파파야, 멜론, 망고, 사탕수수 등도 재배되는 지역이죠. 4월부터 10월 하순까지는 물놀이를 즐기는 것도 가능합니다. 형형색색의 열대어와 아름다운 산호초도 볼 수 있고요. 덕분에 세계 각국에서 수많은 관광객들이 오키나와 섬을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름다운 관광지로만 보여진 오키나와 섬에 사실은 깊은 역사가 담겨있다는 것 알고 계신가요? 오키나와는 원래 일본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역사도 전혀 다르죠. 원래는 유큐 왕국이란 독립국이었다가 1879년에 들어서야 일본에 합병되었습니다. 심지어 지금도 오키나와의 독립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존재하죠. 그만큼 오키나와는 역사도 정신도 일본과는 많이 다릅니다. 이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꽤 긴 역사를 되짚어봐야 하죠. 오키나와현에 사람이 살기 시작한 것은 석기시 내입니다. 1967년 약 2만 년 전 유큐 제도에 살던 예인들의 유골이 발견되었죠. 이때도 일본과는 전혀 다른 문화와 역사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오키나와에 대한 상세한 역사가 기록되기 시작한 것은 12세기 후반부터이죠. 12세기경 오키나와 섬 각 지역에는 아지라 불리는 호족이 생겨났습니다. 이들은 각지에 대규모 성을 쌓고